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 없이 양측 의견을 듣는 오늘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에 일임한다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모레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첫 형사재판이 같은 날 열린다며 탄핵 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각각 오전과 오후에 열리니까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단전 단수 지시 여부 등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소방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탄핵 전국 핵심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쟁점과 변수들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변론에 출석하려고 헌재에 왔던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일임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좀 이유가 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송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지금 전체 영상이 들어와 봐야 알겠는데요. 그래요? 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까지 했다가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출석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헌재에 오기는 왔는데 법정 안에 들어왔다가 시작하고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왜냐하면은 확실치 않다. 그 기일 변경을 해달라고 대리인단이 신청을 했었는데 원래 처음에 오늘 2시 변론기일이 시작했을 때는 변경 안 해준다고 고지를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전에 3시로 1시간 늦춰주기로 방금 전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상황은 모르고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한 항의의 것을 표시일 수도 있다. 알고 돌아갔는지 모르고 돌아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리인단에게 일임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게 증인신문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증인들이 진술하는 걸 다 보고 의견을 직접 진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원래도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일종의 항의 비슷한 의도도 가미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추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자, 신현영 의원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증인 신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주장 펼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변론 중에 어떤 점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보고되는 거 보면은 중간에 이 조대훈 변호사라고 그 윤석열 측의 그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화가 나서 퇴장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 측에서 여러 가지 변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일부러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해 다 끄집어내 이런 방식으로의 진술을 했던 것들, 그리고 체포명단이 14명이 아니라 15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들의 그런 진술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에서 지금 변호사가 퇴장을 했다고 해요. 그 조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의 조 변호사가 그런 점에 그 공개하는 거에 항의하면서 퇴장을 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퇴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뭐 생중계 공개가 돼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양측이 아주 치열한 쟁점을 가지고서는 부딪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변론 기일에서 출석할 증인들도 되게 중요한 사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나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홍장원 그 차장이나 이런 분들의 사실은 치열한 지금 법리 다툼에 있어서 뭔가 초석을 까는 그런 여러 가지 공방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영은 전 대변인님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는 어떤 점이 좀 약간 주목이 되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현재까지 보도되는 바로는. 왜냐하면은 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인가, 즉 더 쉽게 말해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이 재판에서 내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일반 형사 재판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그 부동의하면 그 진술을 했던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놓고 조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비로소 증거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른바 전문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뭐 변호인 입회하에 그 진술을 했다는 것이 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또는 뭐 영상 녹화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신문 조서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그 중간에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지 않았느냐. 법에 따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을 탄핵심판 절차에 준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본질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전례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형사 재판을 할 때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직접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소를 해서 소추합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은 이제 소추하는 쪽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국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한 바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이 가지는 그 우월적인 지위 이건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런 점을 고려하는 것 같은데 헌재 심판에 있어서는 그게 동등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대현 변호사는 오늘 이제 퇴장까지 했는데 퇴장을 한 것이 이제 법정에서의 에티켓 측면에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뭐냐면은 증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쨌든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최대한 예측 가능해야지 맞아요. 그러면은 자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그렇게 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했다고선 치더라도 그 뒤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에 더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을 뒀어야 됩니다.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못했거나 안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증거법의 명확성. 헌재가 스스로 아주 그걸 명확히 못한 책임도 있다. 그렇죠. 그 8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과거에 한 번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물론 헌재는 그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 사건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문에 써 있진 않아요. 헌재가 심리하는 도중에 공개된 법정에서 그런 원칙으로 한다라고 표명을 했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결정문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단으로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판단이 나왔을 때 이게 약간 불복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신영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변론에서 그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중대한 결심할 수도 있다라고 밑밥을 깔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뛰쳐나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의 그런 것들을 준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슈는 오늘의 이슈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 변론 기일에서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
것이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평의회에서 8명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뛰쳐나가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부분은 우리는 동의 못한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탄핵 불법의 하나하나를 계속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나 아니면은 공수처 조사에 적당하게 적극적으로 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탄핵 재판이 열린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갖고 어떻게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할 것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비상계엄의 당사자들 그리고 그날에서의 국회 침탈과 성관이 침탈을 했던 여러 계엄군들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는 성실하게 임했다고 하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답변이 제한됩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리고 마치 윤석열 그리고 이 김용현 장관의 대변 변호인단이었던 그 고용일 변호사 통해 가지고 다 뭔가 감옥에서 면회하면서 말맞추기나 아니면 사실은 그 회유했던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헌재에서 판단하려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평의에서 결정한 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뭐 뛰쳐나가는 것이 과연 뭐 납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제 말의 취지 그 조금 분명하게 전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덧붙이면요. 네. 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이른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게 꼭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다만 그 명확성 그리고 입법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헌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2023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실무제요라고 하는 책에도 써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실무적인 주석서인 것이지 법이나 규칙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불문법 국가 아니잖아요. 네. 왜 이게 명문화된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지적을 받을 부분은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네, 좀 명확히 했어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셨고요. 자, 증인 신문이 예정된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목요일 그 변론기일은 오후 3시에 열린다. 이것도 또 고민 끝에 1시간 늦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정은 정영 변호사님.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서 조금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판 절차에서 말하는 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짜까지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고 날짜와 시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20일 오후 2시 기일하고요. 20일 오전 10시 기일은 같진 않아요. 그래서 헌법재판 같은 날에도 두 개를 열 수도 있네요. 오전에 형사재판 갔다가 오후에 탄핵심판 올 수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이 오전 오후에 있다고 같은 재판을 같은 날 받아라? 이 부분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발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사건이나 가벼운 사건들은요. 변호사들은 오전에 A 법원 갔다가 오후에 B 법원 가고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고 증인들이 또 중요한 증인들이잖아요. 네. 앞서 신현영 의원님께서도 중요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청장 한 사람 한 사람 가벼운 증인이 없습니다. 예. 준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낼 법해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준다고 했다가 그나마 1시간을 늦춰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차적인 관용을 보여주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절차적 관용.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절차적 조금의 관용이 나중에 또 어떤 불복이랄까 그 어떤 반대 이런 수용 못하는 이런 부분의 불씨를 없앨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마 그래서 헌재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평의에서 이걸 어떻게 조정을 가능한가 한번 물리적으로도 체크해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조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봤을 때는 재판부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결국엔 우선은 10시고 2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재판부와 당사자 그리고 증인 일정을 고려하여
라고 해서 그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날의 3명의 증인 중에 조지호 사실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으로 인해서 컨디션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인 영장을 집행해서라도 강제 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안배도 이렇게 해놨어요. 2시에 한덕수 총리, 4시에 홍장원 차장, 5시에 조지호 청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픽스된 그 증인 출석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변경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헌재도 지금 뭐 문영배 재판관 직무대행도 사실은 뭐 집 앞까지 쫓아와가지고 상당히 극성이고 네. 뭐 아마 악플 세례에다가 문자 뭐 폭탄에다가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좀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인간적으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의회에서 조정하기가 어렵다의 결론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그랬다. 자, 이게 보니까 지금 말한 3명의 증인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양쪽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양쪽의 주안점도 다르다고 보는 거죠? 송영훈 대변인.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 결국 아마 나오게 되면은 그 국무회의가 소집된 경위 네. 그리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회 소추단 측이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좀 반박하고 싶어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신청했다고 보여지고 헌재가 아마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걸 겁니다. 이걸 네. 채택을 할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나름의 고려가 있었을 텐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난번에 그 6차 변론 기일 때 네.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영 국정원장까지 모였다가 예. 11명의 국무위원이 될 때까지 기다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가 국무회의를 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왜 기다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는 회의록에 본래 국무위원들이 뭐 손으로 서명하고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도대체 그러면 국무회의는 평소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의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에서는 한덕수 총리는 이것은 국무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라고 생각된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목요일에 어떻게 증언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영 의원님은 네. 이제 이틀 후에 목요일에 10차 변론기일의 모습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클라이막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이제 국회 측에서는 같이 증인 신청한 이유는 반대 신문하는 게 아니라 주신문하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가 적절했느냐 했을 때 간담회 형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국회 측에서 더 많은 그런 질의를 통해서 확대하려고 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그런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일방적인 삭감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한덕수 총리의 입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뭔가 명분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양쪽의 공방은 그렇게 될 것이고 홍장원 차장이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예, 반박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나의 분초 단위의 그날의 동선을 보면 사실은 조태영 그 국정원장의 그런 나의 뭔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반박들이 탄핵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CCTV를 전면 공개해달라. 그리고 마치 내가 그날의 체포 명단을 14명을 뭔가 A, B, C, D 4가지 버전으로 마치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은 메모이고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의 증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윤석열 측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와서 사실은 그동안의 증언을 보면은 체포조 명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 아닌 15명인데 그중에 추가된 한 명이 이재명의 그런 위중교사 1심 판사인데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헌재에서도 판사의 권위까지도 흔들려고 하는 비상계엄이었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고 위헌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변론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지금 이제 10차까지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 증인을 윤 대통령 측에서 또 신청할 만약에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데 만약에 추가 증인 신청 안 한다면 그냥 최종 변론하는 기일 한 번만 남은 겁니까? 판단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추가적인 증인은 채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헌재가
8차까지 증인신문 기일을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때는 정말로 심리하는데 필요한 증인이 누군지를 선별해서 채택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마 그 이상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요구할 부분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증인들을 꼭 불러달라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증인 신청이 된 사람들은 5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38명만 채택이 됐고 그중에서 불출석한 사람들은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25명만 법정에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시 불려 나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인 케이스고 그만큼 조지호 청장은 이 사실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헌재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네. 일단은 그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면 네. 이 3명의 증인을 신문하면은 늦은 밤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날 종결을 못 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에 아마 양측의 종합 변론을 들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피청구인 신문을 진행할 건가 이걸 아마 양쪽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것 같아요. 예. 형사재판에서도 이제 피고인 신문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많이 생략이 되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게 있다면은 한 번의 기일을 더해서 다음 주 목요일 27일까지 하고 또 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피청구인 측에서 원하면 절차적인 배려 차원에서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 진술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27일 한 번에 독립된 기일로 분리해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2번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음 주 화요일은 거의 확실시되고 네. 다음 주 목요일은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 자, 정도가 되어 판단은 보입니다. 언제 내려지는 걸로 예상됩니다. 저는 다른 라디오에서도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네.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예측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신영 의원님도 비슷한 전망하십니까? 3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의도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표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증인 신청을 더 추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단전 단수를 국회에서 사실 내란 특위에서 공개하면서 CCTV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새롭게 더 부각되긴 했는데요. 예.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단전 단수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였다라고 하고 곽종근 마치 사령관이 회유당한 것처럼 또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윤석열 측에서는 좋아하는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 한 번 더 나와서 증언해라라고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도 같이 부르자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서 물론 헌재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헌재의 탄핵 심리를 형사재판화하는 것이 윤석열 측의 그런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 또는 조기 대선을 더 늦출 수 있다라는 희망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오늘의 그런 생중계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이 그 진술을 이제 근거로 해서요. 내란몰이 공작에 실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공격한 건데 송영훈 대변님, 윤 대통령 측은 어떤 근거로 내란몰이 공작 실체가 드러났다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요. 그 저희 당이나 또는 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야 뭐 그렇게 하는 걸 어쩔 수 없는데 네. 정당이나 국회에서 이 하나하나의 진술에 관해서 신빙성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왜냐면은요. 과거 사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그때 그 한신공영의 한만호 대표라고 하는 분이 9억 원을 줬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그건. 근데 이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에 1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나와서 나 돈 준 적 없어요. 검찰에서 회유당해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요.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한만호 대표 측으로부터 나온 1억 원짜리 수표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에 쓰인 걸로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그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두 사람의 증언, 그중에서도 그 증언의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많은 증인이 있고 방대한 사실관계에 관한 논쟁들이 있다 보니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면 전체 사실관계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너무 집중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주장했던 바와 다르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신영 의원님도 지금 송영훈 대변인 말씀 좀 동의하시는 표정인데. 예, 동의하죠. 지금 헌재에서는 탄핵 심리를 하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마치 뭐 누구 한 명의 증인들이 뭔가 증언을 거짓 증언하거나 아니면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전부를 부인해가는 방식으로의 뭔가 정치적 공격, 정쟁화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모적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현태 이특임 단장의 증언들도 사실 이분 또한 말바꾸기가 있었고 12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할 때와 실제로 출석해서 증언할 때에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언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이 1대1 면담을 하면서 또 회유된 거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명 한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서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궁극적으로 그냥 헌재의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너무 그런 증인들 출석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유당하고 말 바꾸고 뭐 증언 거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정말 피폐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여러 가지 탄핵사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공한 측면이 큽니다. 사실은 그 현역 사령관의 신분에 있는 현역 군인을 그렇게 특정 야당 국회의원 개인의 유튜브에 출연시키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전례가 희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논란이 초래가 되고 또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뒤따르고 있는 공방의 소재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야당 지지층에서도 김병주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참 그 부분이 그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사건이 터지고 곧바로 그렇게 유튜브에서 증언을 남긴다는 거는 그때는 뭔가 오염되지 않은 증언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호인단이 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의 판세에 따라서 본인들이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침소봉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초반에 증언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의 그런 비난을 극복하고서라도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통정보 듣기 전에 짧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내란 혐의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뭐 문상호, 여인영, 이진우, 곽정근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인권위가 긴급 구제를 논의했습니다. 논의했다는 건 이분들이 이제 인권위에 신청을 한 게 뒤늦게 드러났다는 건데 긴급 구제 내용이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걸 중단해달라 이런 긴급 구제 신청한 것 같고요.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금지라든지 문서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 침해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이런 거를 인권위가 논의하는 것 자체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대변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뉴스레터 K에서 논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보충 의견에 쓴 오직 공법을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라. 그 성경 말씀을 인용했던 그 부분을 제가 거론하면서 결국에는 정의는 그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려면 잘 흐르지 않는 곳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를 더 먼저 살피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약자인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거기에 동의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권위 스스로 좀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라 이런 것도 논의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슷한 취지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변호사 20명입니다. 네. 물론 완벽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절차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기가 어렵기도 하죠. 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인권위 한 건. 말씀만 드려야죠. 인권위가 인권위 자체를 파괴했다. 그래서 인권이 추락되고 이런 인권위의 행태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하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논의 안 하는 게 맞다. 그럼요. 저는 그 송 대변인처럼 우리 사회의 힘없는 자,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라는 인권위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강자 그리고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 역사적 기록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은 집회로 통제되는 길도 있습니다. 북촌로 안국역에서 제동초등학교 앞까지입니다. 양방면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율곡로를 보니까요. 창덕궁 교차로에서 안국 교차로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고양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3차로 쪽 운행에 조금 지정을 받다 보니까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고 계세요. 농다리 졸음쉼터 부근에서 막히는데요. 여기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길게 막히는 곳은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입니다.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 15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걸 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이다, 네 탓이야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이처럼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애추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사실 이제 좀 논란이 된 그 핵심이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그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빼고 합의한다는 게 혹시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반도체 특별법에는요. 그거 외에도 기업 보조금, 인센티브제랑 그다음에 세대 지원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빠진다고 해서 그 특별법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성동 대표의 발언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은 이재명 탓, 민주당 탓 그런 자세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까지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52시간에 대해서 유연성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노동계랑 소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민주당 탓만 하면서 마치 그래서 AI가 대한민국에서는 발달할 수 없다. 반도체가 그래서 망해가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수준 낮은 정치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52시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인 신호들을 그동안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저는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52시간 근로제 기존의 규정에도 탄력 근무제나 선택 근무제 그리고 재량 근무제, 보상 휴가제, 시차 출퇴근제 다양한 방식으로의 유연성
지금 노동이 가능하다고는 기존 합니다. 제도를 활용해도.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도 이것이 반도체의 발달에 현저한 저해를 일으킨다면 노동계도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직까지는 예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동계가 움직이지 않았던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건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송영 대변인,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그 당내 지지 세력 뭐 노동계라든지 당내 어떤 반발에 직면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신영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무산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목리 탓이다. 라고 이제 반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을 결국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반도체 보통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세제 지원하고 이런 거 다른 나라도 다 합니다. 특별법이 아니고. 그렇죠. 예. 지금 주 52시간 예외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 혁신산업,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는 IT나 신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산업에서 혁신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거나. 두 번째,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하거나. 셋째, 남들이 하는 걸 남들과 비슷한 시점에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해야 됩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이게 쉴 것 다 쉬고 잠잘 것 다 자면서 주 52시간 이내로만 일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TSMC 사례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네. 거긴 70시간씩 일한다. 이게 우리가 내내 월화수목 금금금해서 매년 내내 주 70시간 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결정적이고 관건적인 시점에는 그 프로젝트를 남들보다 먼저 완성하기 위해서 몰아서 일하고 또 쉴 때 쉬자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외를 탄력적으로 주는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산업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여전히 민주노총에 심하게 발목 잡혀 있거나 어느 쪽이든 민주당이 이건 대답을 해줘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우리 송 대변인께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관한 약간 오락가락하는 말들 이거를 여당이 비판하는 건 이제 이해는 되는데 어떤 정책에 있어서 조금 여당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쥐고 치고 나가야지 왜 야당 대표가 먼저 얘기하면은 그거를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답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또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무슨 상속세 개편도 얘기했는데요. 말과 행동이 따로 놀잖아요. 상속세 관련된 개편의 경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국회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소관 상임위 기재위의 기재위원장이겠죠. 네.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최근에 밝혔던 게 있어요. 그 상속세 관련해서 막상 법안 소위에 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다 하면서 자꾸 늦추고 빼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송원석 위원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고 세율 낮추는 것도 자기네는 그런 적 없다. 이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요. 이재명 대표가 약 18일 만에 본인의 입장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계속 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보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팩트와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신영영 의원님. 이 이슈 주도가 민생경쟁 이슈 주도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헌재 앞에서 시위하고 구구 집회에서 지지 발언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앞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모시느라고 사실은 이런 실질적인 여당으로서의 정책적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선점하는 효과를 다 뺏기고 있는 거고 저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 개발하고 있는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런 삼성이나 이런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뒤처지고 있는지 정말 노동을 풀어주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만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지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속보 뜨는 게 당정에서 뭐 AI에 대한 추경을 2조 정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과 제도가 같이 가려면 현장에서는 어떤 게 더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정치권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 보인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극우 집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많이 하는데 탄핵 반대
집회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극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보수화된 뭐 청년 세대도 있고요. 거기에는 많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저는 그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하는 거 보는데 찬송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종교까지도 같이 결부된 거잖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사실은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요소들이 집합으로 있는 건데 거기서 사실 동원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조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를 극우로 폄훼할 수는 없다. 근데 탄핵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진정성이 어디까지 있고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프레임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지는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극우 규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도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기와 생각을 갖고 나오실 거고요.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만은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있죠. 제도권의 정당은 아주 극단적인 목소리와는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뭐 선관위를 없애고 목사님들이 대체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헌법재판소를 휩쓸 거라든가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 또는 세력과는 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공당으로서 가야 될 길이다.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명태균 특별법 필요성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국정농단 몸통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한없이 지연시키거나 은폐,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특검이 답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전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이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에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들여다봐야 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 부부 수사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넘겼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특검 피하려는 명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하기도 전에 이거는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공부하려고 일찍 책상 앞에 앉았는데 너 또 어차피 책상 앞에서 딴짓할 거잖아. 지금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공부를 하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비유를 잘하세요. 공부를 하는지 아닌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가서 뭐 혼을 내든지 말든지 해도 늦지 않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급한가. 결국에는 대선용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꾸준히 나와서 브리핑하고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범죄 의혹이나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그런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의 일종의 땔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민주당 스스로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특검을 오매불망 외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이런 주장도 민주당이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결백하면 거기 이제 거론된 인사들 이거 특검 회사해라. 근데 사실 타이밍상 그냥 밝혀지는 거는 없이 계속 거론만 되다가 만약에 조기 대선의 경우 그런 모습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탄핵 심판이 3월 2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자, 민주당이 예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정말로 있으면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수사 준비 기간 지나면은 대선할 무렵에 대선을 할 경우에 그렇죠. 조기 대선이 있다면은 대선을 할 무렵에 한 달 전쯤에 수사 시작할 거예요. 특검이 매일같이 브리핑합니다. 수사 결과는 대선 끝나고 나올 거잖아요. 그때 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죠. 네, 답을 하시죠. 우선은 어제 의원님. 창원중앙지검의 중간 수사 발표는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연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중간 발표라고는 하지만 중간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 이슈들은 사그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태균 당사자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고 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녹취록 공개한 게 김상민 검사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하겠다라는 전화 내용
에 대해서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공천 개입에도 역할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오세훈, 홍준표 이런 후보들은 지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괜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은 오히려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당의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매우 큰 명태균 특검이라는 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로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판세가 돌아갈지 모르니까 국민의힘도 너무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대선 주자의 면면이 그리고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불공정에 있는 이슈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하던 한동훈 전 대표 오늘은 26일 출판기념회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책 제목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자, 뭐 누가 봐도 정치 복귀 메시지로 이제 보이는데 친한계 의원들은 정치 복귀 환영한 반면에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뭐 친윤계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의 주류인 그 중진 의원들 좀 많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좀 자숙할 시간 아니냐. 더구나 헌재 판단도 안 나왔는데 26일 날 지금 사실상 정치 복귀하는 이건 또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도 책을 냈거든요. 네. 2월 24일에 책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하신 윤상현 의원이 홍준표 시장 책 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중진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 그러면은 언제면은 한동훈의 시간입니까? 라고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에서요. 당신의 시간이 아니다. 뭐 때가 아니다. 더 자숙해라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그 정치인의 정치 행보 나아가서는 그 정치 행보의 내용이 되는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기 어려울 때 쓰는 논법입니다. 즉 나는 당신이 나오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특히 적극적으로 내신 분들이 이제 윤상현 의원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이신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과 7달 전에 결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역시나 전당대회 때 그 공방의 결과로 인한 앙금이 남아서 사감이 게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0선의 그 중진 의원님들답게 조금 더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여쭤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제 신영 의원님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떠날 때 조금 안 좋게 떠났잖아요. 그 어쨌든 사퇴하고 밀리듯 사퇴하고 떠났는데 지금 만약에 자기가 어떤 그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정치 과정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본인이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만 해도 국민의힘 저희 당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그 계엄 해제 결의를 한 것이 성급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중도 보수 내지는 이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은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대중 앞에 등장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판가름이 나겠죠. 네, 신영 의원님. 친한 신지호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달걀을 맞더라도 당원들과 회안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뭔가 정치인이 선거를 도전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면서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이 더 다채로워질 거다. 그래서 흥미진진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로서 몇 달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드 훈이는 열광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의원들부터 해서 우리 대선에서의 경선 1등 주자로서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면 이번에 경선에 나와서라도 뭐 1등이 안 되더라도 다음 지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원내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에 대한 그런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도 이번 도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퍼포먼스로 정치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굳이 퍼포먼스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월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엄의 밤에 가장 먼저 메시지를 내고 앞장서서 달려가서 18명의 동료 국회의원들과 계엄 해제 결의에 찬성한 순간
그것만한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 그 계엄의 밤에 비서실장과 함께 풀숲에 숨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48명이 되면 들어가자라고 했다는 것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은 누구의 퍼포먼스가 월등했는가 시청자들께서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퍼포먼스보다는 최상병 특별법을 발의한다 해놓고서는 발의하지 않은 퍼포먼스와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계엄했습니까 하면서 물병 날라왔다는 그 퍼포먼스가 더 기억에 남는 건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1분 이내로 남았으니까 대답을 한 15초씩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악마와 다를 게 뭔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반민주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정하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냥 강하게 비판을 한 거라고 보이고요. 악마라는 표현이 마치 그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는 그 금남로와 그리고 5.18 광장 정말 민주화의 성지 그리고 1980년에 그 피 흘리면서 광주를 지켰던 그 많은 유혈 사태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부분에 있는 발언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훈 대변님. 온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그만큼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광주 금남로 집회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 강한 말을 보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재욱이가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찌개와 밑반찬을 준비하는 재욱이. 몸이 아픈 엄마와 누나를 위한 밥상인데요. 오랜 시간 뇌하수체 종양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수십 알의 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옆엔 똑같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큰 수술을 받고 온 누나가 누워 있습니다. 유전병이 아님에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두 사람. 엄마에 이어 누나까지 돌봐야 하는 재욱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간호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힘겨운 현실이 버거웠던 탓일까요? 건강했던 재욱이마저 틱장애가 생기며 가족들의 걱정은 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병원을 가기가 두려운 재욱이네. 재욱이 가족이 부디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낮아진 기온 속에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실제 기온도 더 내려앉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도 더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나 강원 내륙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과 산지는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10도 내외로 뚝 떨어지겠고 한파특보는 더욱더 곳곳으로 확대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다시 또 2도 더 내려앉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온이 내려앉긴 했는데요. 내일은 더 심해지면서 특히 내일 대구활령이 영하 16도까지, 철원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영하 3도, 대구 영하 5도, 부산도 영하 4도까지 내려앉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1도에 그치는 등 전국이 0도에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로 쭉 유지되면서 당분간 기온이 쉽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 밖에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당분간 2도 안팎, 남부지방 5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 좀 날리겠고 다른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 지역이 서울을 포함해 더 확대됐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0.4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9차 변론이 오늘 오후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재판에 불참하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10차 변론은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욕과 협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며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팬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9차 변론기를 열었습니다. 모레 10차 변론기를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 방어권 보장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국회 측은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차례 이뤄진 공개 변론 되돌아보고 이후 심판 과정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별다른 증인 신문 없이 변론 절차 진행했습니다. 이 9차 변론기일은 주로 어떤 걸 하는 날이었습니까? 네, 그동안 뭐 8차에 걸쳐서 네. 뭐 증거 조사도 하고 증인 신문도 하고 대체적으로 뭐 중요한 불러야 될 중요한 증인들은 대부분 다 온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대로 그 양쪽에서 채택되는데 합의하지 않은 증거라든지 네. 정리가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재판관들이
이제 양측에 똑같이 시간을 마련해서 마지막으로 주장을 쭉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해준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뭐 그 오늘은 뭐 특별히 그래서 증인 없이 그 양측 주장을 총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증인 없이 양측 주장을 각각 들어서 총 정리하는 자리였다. 정리하는 시간이죠. 예. 그게 바로 9차 변론기일이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들었는데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네, 뭐 그동안 참석한 거는 뭐 대통령이 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피청구인 신분에서 네. 나온 증인들에게 직접 신문할 기회도 갖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됐겠지만 혹시 자기가 아무래도 최고위 공직자였으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에게 심리적인 좀 압박도 줄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나오긴 했지만 본인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고요. 오늘은 게다가 이제 아마 오늘 이 양측에서 네. 총 정리하는 그 시간을 보낸 후에 본인에게 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면 혹시 자기가 나중에 한 번 더 최후 진술할 기회를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단 오늘은 일단 빠지자 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야지 기일이 하루 정도 더 잡힐 수 있다. 뭐 이런 어쩌면 그런 생각도 말씀이십니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뭐 정도입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봤고요. 모레 열리는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단이 공히 신청한 증인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이 좀 한덕수 총리로부터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하고 국회 소추단이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 거냐 이 부분인데요. 국회 쪽에서는 이제 그건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다. 그 수준이었다라고 한덕수 총리께서 국회에 와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을 것 같고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날 그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 의사 정족수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린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국무회의라는 게 열리긴 열렸고 거기서 어쨌든 뭐 짧은 한 5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여튼 모종의 대화가 오갔다 하는 거를 좀 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많이 논의한 게 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가 전제돼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다라는 걸 청구인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절차적 정답성에 관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보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 선포 때까지 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줄타내기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무총리도 같이 체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 뭐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겠죠.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이 됐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리도 동병상련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사실 관계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비상계엄 선포의 긴급 담화에 밝혀졌던 그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과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취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자,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 건데 왜 불렀을까요? 어떤 점을 확인하려 할까요? 양측이. 홍장원 차장 그날 진술 내용이 피청구인 측엔 좀 아픈 내용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날 홍장원이나 곽종근 사령관 이런 분들이 탄핵 공작을 하고 있는 거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너무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뭔가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홍장원 차장 다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그때 첫 번째 나왔을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아무래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렀는데 사실 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는 국회 봉쇄 문제, 그다음에 체포조 운영 관련된 문제, 뭐 쉽게 말해서 정치인 잡아들이라는 지시 받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구인영장까지 발부해서 이제 오도록 했어요. 꼭 와야 된다고 이제 본 건가요? 헌재에서? 글쎄요, 뭐 그동안 두 차례나 그 증인 소환했는데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구인장까지 발부한 거는 아마도 그 헌재가 그래도 공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조지호 전 청장 입장에서 건강이 아주 나쁘면 뭔가 사유를 대서 뭐 구인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집행이 꼭 되긴 돼야 되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에서 그 이제 구인장 집행 지휘를 하다가 본인이 뭐 결사반대한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뭐 구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출석 못 시킬 수도 있어요. 구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꼭 출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미 뭐 그분 진술은 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조지호 청장이 그동안 진술 내용에 대해서 역시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그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조지호 청장 본인이 나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진술이 있고 이분이야 뭐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느 쪽 편을 꼭 들고 할 것 같지는 않고 진실을 얘기할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10차 변론 목요일 날 끝나면 추가 뭐 증인 선택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 또 관심이 쏠리고, 이제 헌재는 마무리하려는 이제 분위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피청구인 쪽에서 또 요구할 가능성도 이제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의혹 관련 뭐 증인 신청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튼 교수님 보시기에는 10차 변론 끝난 다음에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힌다면 뭐 한 몇 차례 정도 잡힐 수 있다고, 뭐 한 차례든지 두 차례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오늘 기일로 거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피청구인 측 요청 때문에 증인 3명을 추가로 해서 10일 날 또 한 번 길을 가는단 말이에요. 이제 10차 변론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최종 변론 기일이 또 잡히지 않습니까? 한 번 어떻습니까? 더 아마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돌아간 것 같고 구치소로 한 번 더 본인에게 좀 최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벌써 부정선거 문제로 새로운 증인을 좀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피청구인 측에서도. 근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관위 쪽 문제는 이미 뭐 헌재가 깊이 들어갈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그쪽은. 그렇게 해서 아마 한 번 정도, 제 생각에는 아마 25일쯤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서 변론,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대략 결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뭐 3월 초중순 경에는 최종 판단은 3월 초나 3월 중순. 심리가 끝나면 이제 그 평의를 좀 해야 되고 결정문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결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흐름을 볼 때 3월 초나 3월 중순에 그 헌재 판단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 탄핵 심판 판단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이 이제 얘기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아무래도 여당 대표 입장에서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자, 교수님,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은 징계 절차 들어가면 그 징계 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정무직도 탄핵 소추 제기되면 절차 종결될 때까지 이제 뭐 홀드돼 유보돼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우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야라는 용어부터 좀 바꿔야 되고요. 하야는 뭐 왕조 시대나 쓰는 말이고 이건 뭐 사퇴인데
그 과거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때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네. 그렇게 이제 떠난 적이 있죠. 하와이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 대통령도 자기가 사퇴하고 싶으면 사퇴서를 과연 국회에 낼 수 있겠느냐.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촉결이 될 대상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네. 가능은 한 겁니까? 사퇴서 내는 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현행법상은 규정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없어요. 네. 규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입법 취지가 보면 지금 이제 보면 국회법에 있는 거는 네. 탄핵 소추가 돼 있으면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한테 사직원을 접수시켜도 못 받게 돼 있고 해임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핵의 결과는 파면입니다. 탄핵 인용된 파면인데 우리가 징계의 종류 중에 보면 파면이 제일 센 거고 그 밑으로 뭐 해임도 있고 그렇죠. 뭐 정직 감봉 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파면을 목표로 하는 탄핵 절차에 계류된 사람이 그 만약에 사임을 받아주게 되면 사퇴를 받아주게 되면 이게 피하는 거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의 결과로서의 파면을 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그 법률의 취지를 비춰보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사퇴를 통해서 물러나면 이제 헌재는 뭐 어떻게 할 거냐? 헌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게 파면이 목적으로 진행된 절차니까 이미 목적이 달성됐다 하고서 각하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심판에 이익이 없다고 그래요. 네. 더 이상 심판해봐야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네. 아니면 거꾸로 우리 헌재에 확립된 판례가 있어요. 그게 개개인 그 주관적인 권리 구제라든가에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헌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서 끝까지 판단까지 요거를 간다?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재밌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탄핵 파면이 되면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게 그 재직 중에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게 되면 퇴직하게 되면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가운데에서 경비 경호 외에는 다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그 적용을 받고 싶으면 사퇴를 해서 이렇게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탄핵을 계속하고 심판을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헌 위법 확인까지는 일단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그 확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파면이라는 효과는 못 미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사직한 날짜까지 파면의 효과를 소급하는 식으로 해서 파면 결정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금 그동안 이 탄핵 심판 절차 불공정성을 계속 이제 제기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헌재가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자, 개정된 형사소송법 20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그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헌재가 이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렇게 헌재가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이 문제도 복잡한 문제인데요. 왜 도대체 검찰 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해도 그냥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게 사실 문제였던 겁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법정에서 이제 진술한 거면 증거로 삼았었는데 사실 이건 일제 시대 때 유산입니다.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법정에서 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선어 한국말에 익숙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출신의 검사들이나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의 검사들이 그 순사들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검찰청에서 신문조서를 내면 무조건 증거 능력 인정했던 그 악습이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전번에 검경 그 수사권 조정할 때 중요한 개혁 사항으로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사소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헌법재판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재법이 명시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질에 반합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용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은 아주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만 탄핵 심판은 이른바 약간 변형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고도의 개연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검찰 신문조서의 경우에 그냥 무조건
증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특별히 신용할 만한 신빙성이 높은 상태에서 했다는 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랑 같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신문조서 다 받고 마지막에 서명도 했느냐. 변호사도 서명했는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을 겁니다. 네. 변호사랑 같이 있었느냐. 다 마치고 너도 한번 확인해보고 서명했냐. 변호사도 서명했냐. 그걸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 자꾸 제기하는 거는 또 이제 헌재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엄밀히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의 그 경위를 보는 거죠.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 와서 이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꾸 진술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그 검찰에서 신문을 받을 때 했던 거. 그때 옆에 변호사가 있었냐 이름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다음에 그 서명했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됐으면 그런 걸 따진다 이거죠. 네, 증거는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지 뭐 무턱대고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또 요거보다는 약간 좀 경미할지 몰라도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제기하는 게 뭐 증인을 충분히 채택하지 않았다. 이거는 항상 피청구인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 같기는 해요. 거기 증인 요청한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한 사람당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건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뭐 변론 횟수도 적고 심판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재판의 진행은 헌재가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송 지휘권이 있는 거고요. 재판 소장한테 소송 지휘권.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하는 거고 이걸 뭐 만연히 무조건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이 아주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해야 될 외교 행위라든지 뭐 정책을 새로 개발해서 하는 걸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이걸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시간의 제약을 두는 거고 이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소송의 경우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고 조금 이제 그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이건 이제 양쪽을 형량을 해봐야죠. 그랬을 때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마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속하게 마치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둘러싸고 여권은 공정성을, 야권은 신속함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치권의 이런 목소리들을 감안하거나 또 참고하거나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에 따라서. 원래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생리가 제3자 입장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어느 쪽에 편을 든다는 건 이미 법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관심 없을 거고요. 공정성 주장하든 신속성 주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이 이제 지금 8명이 원래 9명이었지만 8명이 모여서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옳을지를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그래 거기서 완전히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정성, 신속성을 밖에서 자꾸 얘기해 봐야 재판관들은 아무 얘기도 안 들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원칙과 거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한다. 자, 근데 제가 똑같은 질문은 이런 각도에서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윤준 전 서울 고등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했어요. 한 1, 2주 됐는데 퇴임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이 전제를 깔고 법관들도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사법의 정치화 문제하고 조금 이제 어떤 대비를 시켜 보면은 법관들, 헌재 재판관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그 임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일 수도 있고 대법원장일 수도 있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임명을 하고 그러면 그 임명된 사람들이 아무리 100% 법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과연 완전히 괴리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이 사실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극복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하고 비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비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사권자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짜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사를 할 때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히 그 인사권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고
뭐 완전히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건 좀 어려운 문제일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임명된 이후에 자기가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끔 짜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우리가 그런 독립성이 더욱더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네. 이제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물론 이제 일부 법관 중에 일부는 이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네. 평소 성향이라든지 뭐 어쩔 기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왜 최고재판소로 올라가면 인원이 많아지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합의부가 고등법원에 건 셋이지만 네. 대법원은 14명이고 이쪽 헌법상 9명 아닙니까? 그렇게 짠 까닭은 네.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 또 왜 1심, 2심, 3심, 뭐 재심, 뭐 헌법재판소 이렇게 둔 이유는 네.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 어떤 사적인 거, 자의제행을 배제해 나가는 일종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떤 재판관 한두 명이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갖거나 특히 누구에게서 임명됐거나 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헌재도 왜 네. 입법부 3명, 행정부 3명, 대법원 3명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예, 영향을 받지 않게끔 네.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이 못하게 만드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재판부라는 게 합의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합의제 재판부는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입니다. 자, 지금 뭐 여야도 부딪히고 있고 탄핵 반대 찬성도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서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건 이제 결론이 나오면 후폭풍이 있을 걸로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자,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론 맺고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그 비상겸 그 선포 사태는요, 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2000년대 지금 요 최근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네. 그 집권 세력에 의한 그 자기 쿠데타의 한 사례에 불과해요.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나 법원을 공격하고 그 헌법을 정지시키고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요. 여러 나라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탄핵 이런 식의 쿠데타는 한번 발생하면 다시 재발합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네. 그 우리 국민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국론 분열과 뭐 이쪽뿐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게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이 지금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많이 대립돼 있는데 이래서 이 국민 갈등이 너무 심화되지 않게끔 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좀 절제력을 발휘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있던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당초 해당 문구가 있던 자료가 이제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라는 자료였는데요. 네. 이 팩트시트는 미국 정부가 이제 외교와 안보 사안에 있어서 자국의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늘 업데이트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정확하게는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지운 거고요. 예. 그 대신에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입장 차이는 강제성 없는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하며 양안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이제 정책을 견제한다는 의미였는데 네. 이걸 지웠다는 건 더 이상 하나의 중국이 아니다. 대만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미국 정부가 양안 관계에서 계속 친대만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심기가 불편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령 이달 10일부터 12일에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하고 해양 측량선 브리치호가 대만 해협 통과한 일이 있었고요.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지지 의사를 좀 공식화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문구 변경이 과연 이제 그 정도로 미국이 대만의 독립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봐도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보는 건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언론들의 분석을 봐도 이게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좀 대중국 압박용으로 좀 자꾸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미국 국무부가 이제 2022년에도 대만 독립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만에 복원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협상용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의도가 무엇이든 이제 사실 이제 미국 국무부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구를 아무 이유 없이 바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제 문구를 왜 삭제했냐라는 로이터의 질의에다가 근데 미국 국무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 팩트시트는 일반 대중에게 이제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일상적 루틴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다.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렇지만 대만으로서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죠. 중국이 네. 공식 반응 내놨습니까? 네, 발끈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어제 그죠? 중국 외교부 이제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거자쿤 대변인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만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강조를 하면서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 대변인은 그러면서 또 이 하나의 중국은 국제사회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이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중미 공동성명에서도 엄숙하게 이걸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오류를 시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간 성명을 철저히 준수해서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때마침 일본에서도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이 아니라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호적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네, 아마도 이제 우연은 아닐 것 같은 것이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취임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이 대만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좀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일단 오늘 5월부터 새로운 후적 체계에 따라서 대만인이 국적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호적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한 대만인도 대만으로 국적을 바꿀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배경 설명들을 좀 했냐면 매년 이제 이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대만인이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 출신자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에 좀 대만 표기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대만이 지금은 이제 지역으로 폭넓게 좀 인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우리가 그거에 따르지 않는 것은 좀 선행 체계가 좀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 행보에도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역시 어제 이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 동포는 모두 중국입니다. 그 대만 문제에서 뒤로 수작 부리지 말고 모순되고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일본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얘기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협공에 중국이 상당히 불쾌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 이제 주식 배당 얘기입니다.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주요 상장사들의 배당 공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국내에서 개인별 배당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얼마나 배당 받았습니까? 네. 총액이 3,465억 원.
근데요. 지난해보다 228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도 많았군요. 우리가 사실 이제 개인별 배당 1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뉴스는 사실 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제가 무덤덤하게 듣잖아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좀 늘었다. 그리고 좀 주목해서 볼 게 이 10위권 안에 삼성 일가가 4명이 포진했다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늘 순위권 안에서 이제 많이 이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삼성 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액의 상속세 부담을 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 주식으로 담보대출도 받은 상태고 주식 매각 대금으로 또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갚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배당액도 상당히 좀 이제 기존보다 좀 높아진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개인별 배당 1위 차지했고 여기에 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홍라희 전 미움미술관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나란히 4, 5, 6위를 좀 차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 3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란히 차지했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 7위를 차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이 최 회장의 배당금이 전년보다 무려 40%나 늘었는데요.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뉴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금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배당금을 전년보다 무려 84%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태원 회장 역시 이제 이 배당금 규모가 크게 뛸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덕분에 지금 배당금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도 SK 하이닉스, 배당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개인도 최태원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주요 그룹 오너들 우리가 이제 배당 현황 이제 살펴봤고 그런데 배당금 총액이 또 전체적으로도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상장사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창 좀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는 아니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14일까지 현금 및 현물 배당 이제 배당 공시를 한 이제 560개 기업들의 이제 배당금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들 기업의 이제 총액이 지금 이제 이번에 배당하는 금액이 40조 7,0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년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납품으로 이제 작년 한 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당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기도 했고 또 지난해 사실 정부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밸류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재고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확실치 않아서 기업들이 좀 주저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업 흐름에 따라서 배당을 확대하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배당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집계된 기업들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배당금을 이제 전년 대비해서 늘렸고요. 54곳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아예 배당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배당을 하게 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금 총액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배당 시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데 가장 많습니다. 9조 8천억 원대, 압도적으로 많고요. 현대차가 3조 1,400억대, 기아가 2조 5천억 원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융지주사들이 1조 원대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위조 지폐 사기 사건입니다. 코인 구매를 위해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수천 장을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일부가 이제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이제 9월에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9,188장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액면가로 환산하면 5억 원 조금 안 됩니다. 이들이 이제 해당 코인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을 해서 그럼 이제 코인 판매자가 이게 위조 지폐라는 걸 확인을 하더라도 아마 신고를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범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해 10월에 코인 판매자를 만나서 5억 원 상당의 코인 거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들의 행동 좀 수상하게 여겼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A 씨를 포함한 2명은 해외로 도피했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A 씨가 귀국을 해서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요. 재판부는 일단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 화폐도 유통되지 않아서
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이 좀 유리한 정상 참작할 만한 이유다. 그러면서도 위조한 통화의 이 양이 상당하고 이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들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 뉴스를 찾아봤더니 이 코인 구매 때문에 위조 지폐 만들어서 적발된 사례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꽤 많아요?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코인에 대한 관심들도 좀 많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뭐 장외 주식은 이제 뭐 물론 개인적으로 거래할 수 있긴 합니다만 네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거래소로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끼리 수수료 아끼자 그러면서 월렛에 있던 이 코인을 이제 거래하는 사람 월렛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거래소 밖에서 이제 거래를 하다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위조 지폐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 전에는 실제로 이제 그걸로 결제를 해서 이제 이 코인을 판매한 사람이 이제 집에 가던 도중에 이제 지폐를 확인을 했다가 뭔가 이상하다 이걸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사법 처리가 되는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밖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젯밤 배우 김세론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알려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애도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별다른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는데 김세론 씨가 생전에 과도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연예인 악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뭐 일단 명복을 빌고요. 네. 사실 그 엊그제에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이제 어쨌든 그 사망 결과이지만은 이 사건은 2022년에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김 씨가 워낙 그 영화계에서 슈퍼스타이시고 근데 이제 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2022년 그렇죠. 5월에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때부터 이제 추락의 길로 갔는데 물론 그 중간에도 본인은 이제 상당히 자숙이라든가 아니면 또 복귀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언론을 포함해서 뭐 댓글 악플러 그리고 뭐 사이버레카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은 이제 그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은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고 문제가 됐는데 그 생활고로 노출된 게 또 악플의 대상이 된 거죠. 아, 그래요. 일종의 그 생활고를 가장해서 자숙의 어떤 뭐 기간을 줄이려 그런다. 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돼 갖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생활고에 실려달렸던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합쳐져 갖고 됐는데 그 참고로 이제 그 이런 경우에 유서는 보통 80% 이상이 유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유서 남기지 않아서 이런 게 죽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고 또 더 복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플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던 건 실제로 악플이 최근 몇 년 동안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악플 문제 제기됐던 연예인 김세론 씨가 첫 사례는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요, 우리 많이 아시는 건 최진실 씨와 그 남매가 두 분이 2008년도입니다. 되셨고 비슷한 동년배였던 이제 가수 설리 씨가 그랬죠. 2019년 10월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하라 씨 건도 있었고 이건 2019년 11월 그러니까 뭐 한 달 뒤입니다. 뭐 이성균 씨 같은 경우도 역시 유사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뭐 집중적인 형태의 공격을 받아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의 삶이 상당히 높은 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사회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 거기도 배우가 있고 아이돌이 있지만은 우리처럼 어떤 인기라든가 어떤 연애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사이버로 집중돼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서부로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남부 그러니까 넓으니까 그리고 또 사이버 공간이 그렇게 비중에서 높지 않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연결돼 있으니까 일본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집중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다는 건 이 휴대폰을 열어보자마자 그 악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활 전체에서 그것이 머리 따라다니는 그 부분이 사실은 한국 사회가 좀 다른 내비로 독특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잘할 때부터 막 무한한 경쟁에 맞습니다. 내비쳐지니까 정말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뭐라 그럴까 비난의 강도도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김세론 씨 사망에 대해서 미국 예일대 나정호 교수가 한 말씀 했습니다. 나정호 교수는 자살 예방 활동에 많이 기여하고 계신 분인데 김세론 씨 사망 이후에 나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회가 재기 기회 없이 매장시켜버리는 오징어 게임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여기 공감하십니까? 오징어 게임 영화를 보면은 실패하면 바로 그냥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나 교수님께서는 그런 걸 빗대어서 한국 사회는 실패한 사람 아니면 한 번 실수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씀 동의를 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아주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재기해 갖고 욕을 먹는 사람 분명히 존재하는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분명히 한국 사회가 무엇인가 제2의 기회라든가 어떤 재기 어떤 기회를 줄 수 없는 두 가지가 어디가 맞을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교수님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한 번 정도 어떤 기회를 우리 주는 사회에 그런 걸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지금 김세론 배우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게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 이런다고 해요. 내가 악의적으로 댓글 다는 거 아니다. 그냥 인터넷에 가볍게 의견 남긴 거다. 그 연예인들은 당연히 대중에게 이런저런 평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저런 평가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도를 넘어서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으로 사실 왜곡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댓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댓글을 다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많이 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남기는 사람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볍게 남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집요하고 아주 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아니면 자신의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제적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가학적 어떤 그 자기를 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한 번에 달 때 이렇게 달거나 뭐 100개 넘게 달거나 이런 경우가 문제이니까 따낸 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현실은 이런 어떤 소수의 악플러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이 집중되니까 주목도가 높아지고 마치 그게 다 의견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도 정신적인 충격을 안 받을 수가 PTSD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이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뭐 심리적인 공격이랄까 가학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학성, 악플 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가학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딱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댓글 달고 또 익명이니까 글 지워버리면 추적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실상 어떻습니까? 실상은 사실 추적이 되죠. 그죠? 문제는 당연히 그 서버에 남아 있고, 물론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 휘발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이걸 민사적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넘기는 거고, 우리는 이거 형사적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으로 넘기니까 네. 우리가 더 엄격할 것 같지만 사실은 경찰들이 이걸 다 좀 못 쫓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고소하고 그러면 쫓아갈 것 같지만 너무 많이 있으면 실제로 그 처벌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추적은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사건이 많으니까 그렇죠. 쫓아갈 수는 없고, 그렇다면 자, 이 악플이 어떤 유형의 범죄로 이제 명확히 분류가 되는지 하고 처벌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이런 쪽에 가깝지만은 실제로 그러니까 법정형은 높습니다. 뭐 3년, 5년, 7년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실제로 초범이다 봐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벌금형 정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작정하고 덤비는 이런 악플러들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요.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거기다 처벌도 세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처벌 부분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외신은 김세론 씨 소식 전하면서 이게 한국 연예 산업의 비극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돌과 K-팝 이게 스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이 김세론 씨도 1000대 1의 경쟁률을 또 돌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어떤 상품성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지만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너무 도덕적인 기준, 너무 높은 기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인 군자가 돼야 돼. 아이돌 스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이 있고, 그리고 배우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가 분명히 있는데 젊은 세대는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용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럼 그것을 실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중적인 포기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CNN이라든가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K-드라마 스타, K-팝 아이돌 스타한테 정신적 압박. 대신 근데 우리의 기획사들이 그만큼 정신적인 케어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런 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3대, 4대 기획사들이 실제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또 이건 배우와 연결되는 부분도 역시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빈 씨의 설리 씨, 종현 씨, 송재림 씨 다 이런 범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심각한 이 어떤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것이 음주로 가고 음주 운전으로 가고 이걸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법적 처벌도 받고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자숙의 시간을 몇 년 가지면 재기할 기회도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그 지적이 나올 수도 그런 있는 부분이 거죠.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기다리고 있다가 박제시켜 놓고 또 경고하니까. 근데 특히 이 박제된 걸 다시 꺼내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버는 박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에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언론이나 유튜브에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 채널도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데 좀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심각하죠. 아이브의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 아예 그 탈덕 수용소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그냥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그 무시하는 것이 마치 봐주는 것처럼 해갖고 쌓이다 보니까 감당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실제로는 인격 모독 수준을 넘어서 가짜 뉴스로 넘어가서 실제로는 그렇군요.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정치권도 재발 방지 위해 관련 미디어 규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주로 한다는 건지 이런 건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뭐 최영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또 국회 과방위원이기도 그렇죠. 하죠. 미디어 규제와 악플 부분에 됐는데 현실적일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수준에서 얼마 할까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 뭔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냥 얘기만 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온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악플 얘기 나오면 또 항상 나오는 게 실명제. 이게 대안으로 나오는데 실명제는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보세요?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왜냐하면 실명제를 안 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 빠져나갈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명제가. 꼭 이게 득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꼭 나오는 게 실명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명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다양하게 다른 방안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들어온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 문자입니다. 변강석 씨가 악플러는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지만 일반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여지조차 안 준 우리 자신과 언론도 함께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고 김세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우리 사회에 남기는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악플 문제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댓글 문화, 정확히 말하면 댓글 문화 중에 악플 문화가 있는 거고 거기가 우리가 좀 놓치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사실 외국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한테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 않냐. 끝간국까지 다 몰면은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낭떠러지로 계속 밀면 누가 버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윤도현 밴드 YB의 나는 나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